새벽 5시쯤이었어요. 서문시장이 아직 어둡고 적막할 시간이죠. 나는 칼국수집 문을 열며 가장 먼저 환풍기를 켰습니다. 모터가 부드럽게 돌면서 나는 느껴요. 이 익숙한 소리가 오늘도 나를 깨워준다는 것 말입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변한 게 많지만 이 환풍기의 소리만큼은 여전하더라고요. 서둘러 국물을 끓일 준비를 하던 중 나는 환풍기 그릴 뒤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팬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나는 이 습관이 생겼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고 난 뒤로 어지럼증이 자주 왔어요. 눈앞이 까맣게 멍해지는 기분, 말을 할 때 혀가 잘 안 도는 느낌, 내 머릿속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죠. 약사에게 물어봐도 이런 증상은 가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어제 뭘 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한 거죠. 누군가는 일기장을 쓰겠지만 나는 이 환풍기 뒤에 작은 녹음펜을 붙여두고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이 믿기지 않을 때 나는 이 작은 기계가 필요했어요. 내가 정말로 깜빡한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 내게 말한 게 정말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따라 가게는 조용했어요. 나는 국물을 천천히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최서아가 자주 나타나곤 했죠. 33살 법무사 사무장을 하는 최서아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였지만 최근 몇 달간 자주 찾아오더니 자꾸만 무언가를 권했어요. 재산보호 신탁이니 성년후견이니 사전동의니 하는 낱말들을 입에 달고 다니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아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서류들만 봐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졌으니 그런 제도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남았어요. 깜빡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자책스러워서 그 불편함을 잘 말하지 못했죠. 아침 8시쯤 시장 단골 중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말순이라고 시장에서 30년을 함께 해온 친구예요. 마주보는 가게에서 반찬을 파시는데 우린 아침마다 커피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말순이가 들어오자 나는 자연스럽게 앉는 자리에 앉혔어요. 가게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복내야,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말순이가 물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꾸만 깜빡해서 혈압약 먹고 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무슨 일인지 기억이 흐릿하더라고. 서아가 그래서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네. 신탁? 뭐 하는 거야? 글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도장도 맡기고 암호도 알려주고 그런 거래. 내 말을 듣던 말순이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손을 잡았어요. 복내야, 절대 그러지 마. 절대로. 왜? 뭐 문제야? 도장이나 암호 같은 건 그 누구한테도 줘서는 안 돼. 그게 뭐 하는 건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그리고 깜빡한다고 해서 다 치매 있는 건 아니야. 누구나 나이 들면 자꾸만 깜빡하는 거지. 그게 서명과는 상관없다고. 나는 말순이의 말을 들으면서 흐릿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다.
깜빡과 서명은 분명히 달랐어요.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내 이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고마워. 말순아. 근데 서아는 진심으로 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요즘 세상 복잡하다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흔들고 있는 건지 분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녹음펜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 같았어요. 사흘 뒤 나는 칠성동 지역은행의 PB 라운지에 초대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자리였어요. 며느리는 은행 담당자분이 상담해 주실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나를 맞이했어요. 이름표에는 윤다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29살 창구 신입이라고 후에 알게 되었죠. 다혜는 아주 친절한 표정으로 나를 앉혔어요.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서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혜가 자료를 펼치려던 순간 그 젊은 여자는 손의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종이를 건네려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손글씨 쪽지를 내 앞으로 스르륵 밀어냈습니다. 도장 찍지 말고 지금 혼자 화장실로 가세요. 약통 확인하세요. 쪽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본능이 움직였어요. 나는 모른 척하고 쪽지를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간다고 말했어요. 네, 할머니.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나는 비상구 계단을 찾아 내려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쪽지 한 장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신호를 받은 거였죠. 나는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가장 먼저 약통을 확인했어요. 혈압약을 넣어두는 약통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포일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날짜가 적힌 부분이 미세하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포일을 열었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약을 드러냈어요. 알약의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내 약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어지럼증을 더하기 위해서,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환풍기 뒤에 붙어 있는 작은 녹음펜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 보조 장치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였죠. 나는 그날 밤을 새우며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그 속에는 며느리가 자꾸만 도장과 암호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말 뒤에 뭔가 떨리는 감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나는 그 녹음들을 저장했어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내 약을 바꾸고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 도장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칼국수 가게의 환풍기는 여전히 부드럽게 돌고 있었어요. 그 소음 속에 숨겨진 나의 목소리, 최서아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작은 녹음펜이 내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 밤을 새운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를 맞이했던 윤다혜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왜 나한테 그런 쪽지를 줬나요? 전화 너머로 깊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혹시 할머니를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 제발 혼자 오세요. 그리고 이 통화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은행원이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나는 은행 카페에서 다혜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초긴장 상태였어요. 주위를 자꾸만 돌아보고 목소리는 작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어제 서류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뭐가 정상이 아니란 거야? 그 신탁 서류요. 제목은 재산보호 신탁인데 실제로는 할머니가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할머니가 판단력이 흐릿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내 며느리가, 채서아가, 그 똑똑하고 예뻤던 아이가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럼 내 약은? 할머니가 먹는 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 약과 다르면 성분 검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약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혜는 그 약을 들었다가 다시 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 받으세요. 지금 누가 보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드님, 도윤이는 어떻게 될까? 도윤이는 모르고 있을까? 그런데 왜 당신은 저를 도와주나요? 다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할머니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범죄예요. 분명히. 다혜와 헤어진 뒤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대구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혜원이라는 42세 남자였어요.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신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약의 이상함, 은행원의 조언, 며느리의 계속되는 서류 권유, 친구 오말순의 경고. 정혜원 형사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처음이죠.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런 패턴의 사건이 꽤 많아요. 우리가 수사한 사건 중에도 고령자분 대상으로 기억 혼선을 유도한 뒤 법률 절차를 강요해서 재산을 이동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로펌 네트워크가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럼 내 경우는? 어머니의 경우는 증거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환풍기 녹음, 은행 직원의 증언, 약통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채서아가 후견 개시 신청을 했거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까? 그냥 당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녹음들과 서류들, 약통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채서아가
또다시 신탁이나 후견에 대해 말을 꺼내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형사는 내게 명함을 건넸어요. 경제범죄수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깜빡했던 게 진짜 깜빡이었나? 아니면 누군가 내 머릿속을 흐리게 한 거였나? 그 불안감이 미안함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친구 말순이가 옳았어요. 내가 깜빡한다고 해서 내 도장과 암호를 남에게 줄 이유는 없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환풍기가 부드럽게 돌고 있었어요. 녹음팬은 여전히 그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녹음 파일들을 꺼냈어요. 한 달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친구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아, 내가 있는 가게 와봐. 말순이가 10분 뒤에 나타났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들도 들려줬어요. 그 안에는 채서아가 엄마 이건 정말 필요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해요. 사전에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해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말순이는 그 녹음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 목소리 안에 뭔가 있네. 좋은 말 같은데 뒤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져.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사흘 뒤 채서아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획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세요? 응, 괜찮네. 다행이네요. 그 신탁 서류요. 제가 더 정리해 놓았어요. 이번엔 더 간단하게요. 법무사 선생님도 확인하셨고, 은행에서도 다 준비했어요.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내 아들의 아내.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나 좀 물어봐도 돼. 이 신탁이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최서아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마치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것처럼요. 그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걸 대비하려고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대비하려고 왜 내 도장과 비번을 맡겨야 해? 최서아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제가 항상 어머니를 챙기고 싶어서 이런 거잖아요. 남편도 알고 있고요. 도윤이가 알고 있어? 네. 저랑 같이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최서아가 알면서도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요. 서아,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지금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않을 거야. 너한테 도장도 줄 수 없고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 그리고 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서아가 내 말을 가로막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 소문 있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진단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머니를 보호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이의 회사 상황을 들고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는 거였죠. 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제 나가거라. 뭐라고요? 나가라니까. 이 가게에서 나가. 최서아는 내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 마세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어요. 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나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을까? 도윤이는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걸까? 가게 손님들은 항상 그때마다 도움이 됐어요. 한 단골 손님이 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복래 씨, 뭐가 이러세요? 얼굴이 창백하네요. 나는 그 손님에게 말했어요. 그냥 가족 일이 좀 복잡하네요. 가족 일이 제일 복잡하지. 그래도 견디셔야 해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내 머리가 안 좋아져서라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나는 정혜원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우리 며느리가 또 왔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어요. 어떤 협박입니까? 제 아들 회사 상황을 들고 와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내가 서명을 안 하면 가족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말씀을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순간의 일이라.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꼭 녹음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더 명확한 증거가 생기니까요. 내일도 올 것 같아요. 며느리는 포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환풍기 뒤에 녹음펜을 다시 확인했어요.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서류가 나타날 수도, 또 다른 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환풍기는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저장되고 내 결심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며느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전에 은행 라운지에서 변호사와 만나시겠어요? 절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있었어요. 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최후의 수단을 쓰려고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정혜원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오늘 다시 은행에서 만나자고 해요. 어머니, 가시겠어요? 네,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은 켜두고 있으세요. 내가 은행 라운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최서아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변호사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낸 일이지만 그는 모 로펌의 파트너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아 분의 법무 대리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상담과 서명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웃으면서 서류 묶음을 내 앞에 펼쳤어요. 서류들이 제법 두꺼웠습니다. 간단하다고 했는데 서류가 많네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최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다 양식이고 실제로 서명할 건 3군데밖에 없어요. 변호사님이 다 점검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점검했다는 게 뭔데? 나도 읽어봐야지. 내가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제목은 재산보호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그 아래엔 쭉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한 문장씩이요. 계약자 한복래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 완전한 신탁을 위임하며 수익자는 한복래, 수탁자는 어머니, 이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최서아가 내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나 읽을 거야. 천천히 읽을 거야. 어머니, 시간은 상관없어. 나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라운지 안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인지 익숙한 구절들을 발견했어요. 윤다혜가 말했던 성년후견 개시 전제 조항들이었습니다. 명확하지 않게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여기 봐. 이 부분. 계약자가 의사결정 능력 상실 시라는 조건이 있네. 이게 뭐야?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보호조항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혹시 모를 난 지금 건강한데 왜 건강하지 않을 상황에 대한 서류를 지금 만들어? 라운지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해졌고 최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내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서아, 왜 이 서류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어? 정확하게. 최서아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 입지름이 반복됐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것은 표준적인 신탁 계약서입니다. 모든 신탁에는 이런 조항들이. 하지만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이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게. 어머니 재산도 지켜야 하고 우리 가족도 살아가야 하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강탈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내 며느리가 내 재산에 손을 댈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요. 난 이만 집으로 가겠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지금 바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변호사는 말을 멈췄어요. 라운지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형사님? 내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단번에 변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서아가 일어났어요. 변호사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계속 강요를 하고 있어요. 내 도장과 비번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아들로 협박을 해요. 어머니, 잠깐만요. 최서아가 외쳤어요. 하지만 라운지 입구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혜원 형사였어요.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은행 보안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의 정혜원 형사입니다. 형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상담을 녹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신고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서류 위조, 강요, 그리고 약물 변조 혐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형사가 손을 들었어요. 은행 보안팀이 약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같은 약통이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맡긴 약통이었습니다. 이 약통에 대해 간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사의 손에는 작은 검사 키트가 있었어요. 은행 보건 담당이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원이 약통을 열었고 약을 조금 꺼냈어요. 형사가 검사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처방전에는 일반적인 혈압 강화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에서는 진정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움켜잡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형사적 개입은 민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교체는 형사사건입니다. 강요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서류 위조도 형사사건입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면 더 이상 민사가 아니라 형사가 되는 거죠. 형사는 최서아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최서아 분이시죠? 당신에게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강요 혐의에 대해 동행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억울해요. 난 그냥. 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자발적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강제 동행을 할까요? 최서아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로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은행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경찰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사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환풍기 뒤에 녹음 파일도요. 형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어머니는 이 상황을 예상했어요? 내가 대답했어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도장과 비번은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친구분을 두셨네요. 최서아와 변호사가 경찰차에 실려 나갔어요. 라운지의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은행에서 나오는 길 정혜원 형사가 나를 배웅했어요. 수사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수집하신 증거들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게 공개될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피해자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윤이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 아이가 내게 화낼까? 아니면 엄마를 원망할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면, 내가 협박에 굴했다면, 그럼 내 아들은 더 큰 문제에 빠졌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그 짓을 했을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해쳤을 거예요. 나는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도윤이를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아마 그건 내가 해야 할 가장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것도요. 도윤이를 만난 건 경찰서의 대기실이었어요. 아들은 내가 들어서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앉아. 엄마가 다 설명할게. 나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약의 변조부터 서류의 함정, 강요와 협박.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엔 분노였어요. 그 다음엔 미안함이었습니다. 엄마, 난 몰랐어. 정말로. 알아. 너한테 뭔가 하려던 게 아니니까. 너는 피해자야. 그래도 내가 더 조심했으면. 그럼 뭐 할 건데? 이미 된 일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정혜원 형사가 나타났어요.
한복래 어머니, 그리고 한도윤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신탁이나 후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요. 도윤이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사와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게 드러났어요. 로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의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병원 기록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최서아가 의사와 상담할 때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악화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해놨거든요. 의사의 수정 이력을 보면 초기 기록과 나중 기록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그 기록을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환풍기 뒤의 녹음이었습니다. 정혜원 형사가 내 가게에 방문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 녹음들을 다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니까요. 나는 녹음 파일들을 형사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요. 여기, 이 부분 들어보세요. 제 며느리가 약은 제가, 도장은 맡길게요라고 말하는 거 있죠. 형사는 헤드폰을 끼고 귀에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제가 대신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요. 이건 강요죠. 명백한 강요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 녹음들은 법정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작동할 겁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반복적 압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며칠 뒤 나는 친구 오말순을 만났어요. 가게에서요. 평소처럼요. 복래야, 이제 괜찮겠네. 다 끝났네. 아직 재판이 남았는데. 그래도 증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순이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도 도와줘서 고마워.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경험했잖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말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제안을 가져갔어요.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신탁, 후견, 보험, 대리서명 같은 법적 절차들을 밟을 때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입니다. 상인회 회장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은행, 지자체와도 함께 배포해 봅시다.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최서아는 앞을 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이미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판사가 내게 물었어요. 피해자 한복래 어머니,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대답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판단이 흐려졌나 싶었어요. 혈압약 때문에 어지러웠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깨달았어요. 저는 제 판단으로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문은 명확했습니다. 최서아는 강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유죄.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로 유죄. 재판부는 고령자의 판단력을 시험 삼아 이용한 점과 반복성을 엄중히 지적한다는 판문을 내렸습니다. 나올 때 윤다혜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에 들어갔고 은행에서 정식 전환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너도 잘했어. 정말로. 정혜원 형사도 만났어요. 그는 경제범죄 전담으로 성과 표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 시장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상인들이 우리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벽에 붙이고 있었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배포했다고 했어요. 라디오 방송국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신문사도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였어요. 나는 약국에 들러 내 혈압약을 다시 확인했어요. 원래 처방대로였습니다. 어지럼증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내 판단력도 차츰 돌아왔습니다. 그건 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환풍기 뒤에 녹음팬은 이제 서랍에 옮겨졌어요.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일상의 따뜻한 순간들 말이에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도윤이의 목소리, 친구 말순이의 농담들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연로함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살면서 만든 촉, 사람을 보는 눈, 판단력, 그런 것들이 내 자산이라는 거요. 환풍기는 계속 돌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조용히.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구나. 내가 나이 들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문시장의 길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벽에 붙은 안내문들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은행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공식 안내문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내문을 읽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본 고령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오말순이가 상인회에서 교육 담당을 맡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고령자들을 모아놓고 이 체크리스트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내가 겪은 일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의심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도윤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어요. 최서아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에 왔어요. 우린 함께 국수를 끓이고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한 침묵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소식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다른 미제 사건들도 재조사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내 사건의 증거들이 기반이 되어서요. 정혜원 형사가 직접 찾아와 내게 알려줬습니다. 형사는 내 손을 가만히 꼭 쥐었어요. 어머니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지킨 결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서문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내가 30해를 살아온 이 장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요. 나는 생각했어요. 70년이 넘는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도 배웠고, 가족을 키우는 법도 배웠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른 종류의 배움이었어요. 연로함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킨 것이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오디오였습니다.